예, 오늘은 11강이고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부와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권력을 3권으로 나눠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오늘은 이어서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8에서 39페이지고요. 보통 제가 중단원 하나를 두 강의에 끝냈는데, 요 사법부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강의를 제작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1로 돼 있어야 되는데 2로 돼 있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게 2가 아니고 1이겠죠. 1.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사법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죠. 사법이란 뭐냐? 자,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즉 재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해요. 이 사법의 사자는 맡을 사자, 법은 법자. 그래서 국가의 여러 기능 중에 법을 맡은 기능이 바로 사법이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이 부가 바로 사법부가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재판이 바로 사법활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부의 사법권은 독립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법부의 재판이 독립이 보장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사법부의 재판이 요리조리 바뀔 수 있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의 101조부터 106조까지 이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3조에 헌법 10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법관, 여기서 법관이라는 건 판사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뒀습니다. 즉 판사는 뭐 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뭐 대통령의 형이냐 동생이냐 친척이냐 아들이냐 국회의원의 뭐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 최고법인 헌법과 국회에서 만든 그 아래 법인 법률만 딱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헌법에 못 박아 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헌법으로 확실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이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지 왜 판사님의 양심도 같이 따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헌법과 법률 같은 법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거면 사실 재판을 하는 분이 법관이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AI가 대신 재판하면 이게 제일 확실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을도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가 바로 절도죄죠. 자, 근데 갑은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3개를 훔쳤습니다. 3개를 훔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집에 굶고 있는 조카들이 불쌍해서 조카들에게 빵을 먹이고자 눈물을 머금고 빵 3개를 훔쳐서 조카들에게 먹였죠. 자, 그런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지금 현재 갑은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빵을 돈 주고 사서 조카들을 먹였어야 되는데 허리를 다쳐서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에 굶고 있는 조카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앞으로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빵을 사서 조카들을 먹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도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훔쳤어요. 근데 빵을 3개 훔친 게 아니고 빵을 3,000개를 훔쳤습니다. 3,000개를 훔쳐가지고 왜 훔쳤냐 보니까 3,000개를 훔쳐서 이걸 갖다가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로 술값을 썼어요. 유흥비를 마련해 썼다는 거지. 지금 현재 뭐 태도도 보니까 뭐냐 반성이 전혀 없어.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좀 훔쳐 썼습니다. 뭐 잘못입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막 이리저리 돈 뇌물 받고 많이 하는데 내가 뭐 3,000개 빵 훔쳐서 당근마켓에 판 게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이 똑같이 빵을 훔쳤다 해가지고 갑도 징역 1년, 을도 징역 1년을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사람이 판결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판사님이 이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갑은 참 상황이 딱하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그리고 빵도 3개밖에 안 훔쳤어. 이때는 뭐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그냥 가세요. 앞으로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라고 형을 내릴 수도 있고, 을 같은 경우는 이 개새끼 마리가 3,000개나 빵 훔쳐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반성도 1도 하지 않고만 아주 괘씸해. 내 양심이 이자를 강하게 벌주라 그런다. 그래서 뭐 징역 뭐 3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사님이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 법원의 한번 조직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 역시, 사법부의 법원 역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 그 위에 고등법원, 그 위에 대법원으로 구분이 돼 있고, 전국에 이제 대법원은 1개밖에 없어요. 고등법원이 6개, 지방법원이 18개, 지원이 41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을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그림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다른 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3번의 재판이니까 3심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원의 등급을 나눠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지금 설명해 볼게요. 자, 심급 제도는 자,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판사가 한 번만 판결하면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법원은 3개의 단계로 구성을 해서 3번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재판을 여러 번 하면은 좀 재판에 뭐가 보장이 되겠어요? 재판의 공정성이 좀 더 보장이 되고 신뢰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의 재판을 보통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재판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무죄와 형량을 다투는 형사재판의 경우에 자, 이게 100% 진실은 아니지만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제가 예외도 있다라고 해놨는데 예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불복하게 되면 한 번 더 재판해 주세요라고 이제 고등법원에다 재판을 다시 청구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항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2심 기관인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또 불복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재판해 주세요라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법원에다가 3심을 요구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에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요구하는 걸 항소심, 그리고 2심 결과에 불복해서 3심을 요청하는 걸 상고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항소심, 상고심.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난 항상 악기는 소고만 쳐. 그래서 항소, 상고. 1심에서 2심은 항소, 2심에서 3심은 상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신급제도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급제도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종류가 재판의 방식이 사실심이라는 게 있고 법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심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판사님과 검사와 변호사, 피고 다 모여가지고 증인도 소환하고 증거도 채택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게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너 이때 몇 시에 어디 갔어? 너 알리바이가 뭐야? 너 피해자가 이때 당시에 지금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너 이때 당시에 범죄 현장에 왜 있었던 거야? 저 그때 범죄 현장에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어?
저 어디 친구랑 같이 PC방 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는데? 뭐 친구랑 같이 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그러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 증거 있어? 예, 있어요. 저 PC방 CCTV에 저 찍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막 다 따져보는 게 바로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사실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에서 지방법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1심 재판과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2심 재판에서는 이 사실심을 해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1심 재판에도 만족 못해서 2심을 요청하는, 즉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 갔는데 2심 재판에도 결과에 만족을 못한 거야. 내가 진짜 나 사람 안 죽였는데 2심에서도 내가 뭐 징역 뭐 15년이 나온 거야. 나 진짜 억울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재판을 요구하는 거, 우리가 아까 상고라고 했죠, 그렇죠? 상고를 대법원에 이제 요청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세 번째 재판이 3심이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전국에 법원이 많지만 최종심인 상고심을 담당하는 이 3심 기관인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법원에 가면은 판사님이 몇 분 계시냐? 대법원에 있는 판사를 우리가 대법관이라 그러거든. 대법관은 대법원장 한 분하고 일반 대법관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4명이 재판을 하는데, 이 14명 중에서 또 한 명은 법원의 행정일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이제 실제 재판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재판을 해야 돼서 몇 명? 13명이지? 13명이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모든 세 번째 3심을 다 재판하냐, 일일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진처럼. 그거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 죽습니다. 재판하다가 과로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대법원에 가면은 이제 그 법원 연구관이라고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이제 그 판사들이 있어요. 이름은 판사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대법원의 법원 연구관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는 각종 3심을 갖다가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자기 의견을 달아서 대법관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야. 검토를 해보는 거지.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하는데 뭐만 보냐? 1심과 2심에서의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됐다고 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제도상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만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법률심이에요. 그 법률심 하는데 보통 대법관 하나가 의견 보고 이거 뭐 이상 없네, 이상 있네 라고 판단하는데 몇 초 컷이냐? 10초 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뭐 PC방에서 뭘 훔쳤는데 내가 그걸로 1심과 2심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3심을 갔을 때 이게 뭐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쫙 앉아서 말이야 막 재판해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오해예요. 그냥 1심과 2심 과정에서 법률상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서류상으로 검토해보는 법률심을 합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하는 이 3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대법원이거든. 대법원의 대법정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지금 대법관들이 다 앉아 있잖아. 이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실제 재판하는 것처럼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뭔가요? 라고 이제 이 궁금증이 들겠지. 자,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전원이 다 같이 나와서 합의를 봐가지고 판결하는 게 있거든.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되게 예외적인 경우야.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법 체계에 있어서 되게 지금 중요하거나 처음 있는 사건인 거야. 그런 경우. 뭐 대표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재판했던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뭐 재작년인가 있었던 그 일본의 이제 그 제철소에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을 강제 징용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배상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요런 재판. 이거 되게 이제 아주 국가적인 이슈잖아, 그치? 이런 거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나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 뿐이지 그걸 대신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군대 기간 또는 그 이상만큼을 제가 대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잖아, 그렇지? 원래 군대 안 가면 전부 다 깜빵에 갔거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런 주장을 과연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줄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에서 하지. 그 외에 뭐 장발장이 빵3개 훔쳤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법률심으로 그냥 대법원에서 10초 컷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재판이 대법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재판이 원칙적으로는 아까 1심에서 2심을 갔다가 2심에서 3심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3심인 대법원에서 야, 이거 2심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다시 이거를 2심을 재판했던 법원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거기서 다시 재판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 그럽니다. 재판 결과를 깨고 환송심, 밑에 있는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요게 이제 파기환송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2심 법원이 만약 고등법원이었다면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뭐 3심의 대법원에서 무조건 2심 확정,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그냥 뭐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3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다시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심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3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1심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살해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도 또 징역 10년을 받았어. 3심을 갔는데 3심의 대법원에서 2심에서 내린 징역 10년의 원심 결과 요 앞에서 원심을 확정한다. 땅땅땅.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이 이제 무조건 정해진 거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재판받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있겠지.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갑자기 이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 또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잡혀버렸어. 자,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1심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바로 재심이라 그래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재심이 있었지. 우리가 경기도의 그 화성에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라는 사람이 잡혔잖아, 그렇지? 이춘재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 중에서 8차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8번째 희생자. 거기에 윤성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범인으로 잡혀서 국가에서 징역을 20년을 살고 2009년에 가석방이 된 상태였어. 가석방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형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태도가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짜로 석방해 줄 테니까 집에서 조심하고 살고 있어라. 이게 가석방이야. 2009년에 가석방 돼서 이제 살고 있었지. 이분이야, 이분. 근데 이분은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뭐 증거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어떻게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20년을 옥살이 했어. 근데 갑자기 이춘재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거 얘가 아닌데? 이거 내가 죽인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새끼가 범인이 맞아. 그럼 이 사람 뭐야?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심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람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냐? 야, 씨, 무죄 받았지만 억울한 옥살이라고 해서 판사가 일어나 사과했어. 뭐 그때 이 사람한테 유죄를 줬던 판사는 아니지만 사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대표해서 사과한다라고 사과했는데, 그럼 사과하고 나면 이 사람 그냥 무죄 받았다, 와 무죄 됐다 이러고 끝나냐? 아니지. 이 사람 감옥에서 20년 옥살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배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이제 받고 유죄를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게 될 돈이 얼마 정도냐면은, 야, 20년 옥살이 했잖아. 최소 25억에서 최대한 40억 정도를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 근데 와, 로또 뭐 두세 개 맞았네요 하겠지만, 야, 내가 볼 때 이걸로 보상 안 돼. 이분의 인생.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이 다 먹고 돈 많이 주니까 뭐 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돈 받는 것만 보면 와 개꿀띠 막 일할 수 있어요. 철없으면. 근데 이 사람 억울하게 자기가 안 죽였는데 억울하게 범인을 몰려서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야, 나 같으면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병 걸려 죽었을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가 진짜 안 죽였는데 나 죽였대 나보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나가지고 20년을 감옥에 살았던 거야. 자기 젊은 시절 다 그렇게 보냈던 거지. 야, 참.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재심이란 제도까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이제 수업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법원의 어떤 그 역할 두 번째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자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끝내냐 이거 마우스가